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1%대 안정세로 나왔고 주말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5년 내 최고치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막판에 그나마 기관이 순매수로 복귀를 해주면서 코스피는 61선 정도의 지지는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 코스닥이었죠. 1시 반 이후에 급락세를 탔던 코스닥. 그러나 의외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외국인이 역시 코스닥 쪽에 순매수 복귀하면서 코스닥도 21선 정도는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코스닥 종가, 주요 중소형주의 종가도 공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오후장 마감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장중 1921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 반전대는 1937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는 192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과 또 외국인 개인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 보였는데요. 기관은 1,200억 원 정도 물량을 사들였고 외국인이 1,8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비차익 중심으로 매수 우위로 총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의료 정밀이 급등하는 가운데 음식료가 강세 보이면서 내수주가 또 한 번 강세 보였습니다. 오리온은 추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시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기아차가 2%대 하락 보였고 또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적이 대체적으로 1에서 2% 하락세 보인 반면에 현대차와 또 현대중공업이 1%대 하락세 보였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일주일째 내림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후장으로 갈수록 급락 면치 못했습니다. 530선을 조금 밑돈 529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음식료, 기타 제조, 또 소프트웨어 등이 2%에서 4% 강세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금융과 또 비금속, 또 금속, 운송 장비 부품은 1% 이상 하락했고요. 또 엔터주와 게임주는 급락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529선입니다. 네. 네오이즈 게임즈가 또 네오이즈 인터넷을 합병하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엔터주가 줄줄이 하락한 코스닥 시장이었었는데요. 또 기관의 강력한 매도 속에 코스닥 시장 속에서 게임주도 급락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유로화 약세에도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회되고 또 위안화가 강세 보인 데에 따른 상단이 제한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0전 하락한 1110원 또 50전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113원선 위에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상단이 막힌 채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유로화가 낙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내고 저항으로 달러와의 반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 50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3% 강보합권에 또 포스코 0.14% 강보권에 머물렀지만 자동차 업종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기아차가 더 많이 빠졌는데요. 3% 넘게 하락했고 또 현대차는 1.3%, 부품주 현대모비스도 1.8%, 2%에 가까운 하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9월 자동차 내수 수출 모두 위축된 영향이 반영되었는데요. 오늘 자동차 업종 좋지 않았고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0.8% 하락하면서 일주일째 약세 면치 못했고요. 삼성생명과 신한지주 금융주도 0.1%, 0.13% 각각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 상승 지킨 채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1.3% 하락한 22,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장주를 시작으로 일제히 하락세 면치 못했는데요. 셀트리온은 2.5% 하락한 채 거래 마쳤고 SM이 5%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65,500원에 또 CJ오쇼핑과 다음은 각각 2.7%, 3.3%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선전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4%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엔터주 또 게임주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CJ ENM이 5% 넘는 급락이 나왔고 위메이트도 5% 가까운 4.7% 하락이 나오면서 57,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업종이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차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1.3%, 3% 하락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8%, 또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만도와 또 SL 5% 만도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낙폭을 키운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9월 자동차 내수 수출 모두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철강주가 주춤하는 중국 경기 속에 하락했습니다. 일부 업종들은 상승세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하락 나타냈습니다. 네, 포스코는 0.1% 강보합 거래상을 마감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1.8% 상승했지만 현대제철과 종국제강, 충사는 각각 2%대 하락 나타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르면서 지난 주말 발표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하락세를 띠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지만 오늘 철강주와 또 화학주는 하락 면치 못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안철수, 문재인 테마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급락 나왔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와 이지는 6%대 하락이 나왔고요. 또 우리들 생명과학과 또 바른손은 각각 10%, 7%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안랩과 솔고바이오는 10% 넘게 하락했는데요. 인맥 테마주에 몰렸던 매기가 사라진 반면에 경제 민주화 등 대선 후보들이 재벌 때리기에 초점을 둔 정책 대결을 펼치면서 이와 관련한 테마주는 새롭게 굴을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박근혜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는 일제히 급락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와 또 엔터주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엔터주가 기관의 매도세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대장주 SM을 시작으로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모두 다 하락했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는 8.4%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7만 원 초반대로 주가가 머물렀고 SM은 5%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도 3.6% 넘는 하락세, T스토 9%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엔터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카카오톡 효과로 최근 게임주가 강세 보였지만 오늘장에서는 급락 면치 못했습니다. 네, YD 온라인은 6.6% 넘게 하락했고 바른손 게임즈는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조이맥스와 유메이지도 각각 8%, 4% 넘게 하락했고 게임주 게임빌도 5%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나타냈고 게임주 주가 과열에 대한 경고가 이어짐에 대한 부담과 또 차익 실현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게임주에서 네오이즈 게임주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게임주와 엔터주가 하락 보였지만 네오이즈 인터넷과의 합병을 결정한 소식 덕분에 네오이즈 게임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도 약세인 오늘 시장에서 선전한 결과입니다. 네, 장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자결제주의 급등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자결제 업체들의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의 경우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을 모두 지원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사이버결제는 5% 가까이 급등했고요. KG 모빌리언스 또 KG 이니시스 각각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전자결제주 급등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통신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방어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장에서 선전했습니다. 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2.7%, 2.1% 상승했고 LG유플러스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됐지만 기관이 이를 소화하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3분기 통신 서비스 산업의 장기 이익 성장에 대한 신뢰도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DI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DI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선정돼서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한가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은 지난 10일 3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날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코스피는 오늘도 반등을 못했지만 말이죠. 주간 증시 전망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센터장님 연결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환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글로벌리 작용하면서 우리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도 61선 지지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반등에는 실패했죠. 이번 주 상승 촉매가 될 만한 변수 있는지 일정 소개와 전망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에 볼만한 지표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15일 날 발표 예정일인데요. 미국 양적 완화 이후에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실제 소매 판매가 이어지는지가 미국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주식시장의 안정 기조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8일 날 중국에서 3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2분기에 중국의 GDP가 7.6% 성장을 했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한 7.4%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향후에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느냐 여부인데 불행히도 아직 그러한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와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을 체크하자라고 하셨는데 소매 판매 집계는 당장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이군요. 중국 얘기를 먼저 좀 그럼 여쭤보고 싶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지금 한 7.4% 정도 성장이 컨센서스인 듯한데요. 그렇게 예상치대로 나와준다면 시장의 추가 악재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3분기 GDP가 저점이라고 확인되려면은 향후에 중국 지도부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망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믿음을 시장에 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3분기 GDP가 2분기에 이어서 7%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경기 후퇴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반전 의미는 아직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3분기가 중국의 경기 저점인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양책은 어느 시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내에는 나오겠죠? 네, 중국 지도부의 교체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예. 경제정책이 발표가 될 것인데 거기에서 부양책의 강도가 시장의 기대만큼 나올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지도부 교체부터 돼야 되는 게 순서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높은 강도의 부양책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오늘 밤 소매 판매하고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라고 짚어주셨는데 주간 단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대략 1900 초반에서 1980을 1910에서 1980을 저희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미 1920까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추가 하향 추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털의 개선에 대한 근본 틀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이 간다면 반등을 한다면 이번 주 1980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주 변수로 EU 정상회담도 많이들 꼽고 있더라고요. 기대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이전에 재무장관 회담에서 윤곽이 나오고 이것을 컨펌하는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미 지난주에 있었던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렇다 할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이것을 기화로 국채를 사주는 이러한 해법이 전면적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에 대한 재정 긴축, 시한 연기 등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지만 스페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재정 위기 해소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요번에 거두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EU 정상회담에서도 뭔가가 나오길 어렵다. 아까 이제 1910에서 반등한다면 1980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국에는 박스권이 이번에도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연말에 있을 재정 절벽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한 ECB의 국채 매입 이런 프로그램들이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서게 되면은 시장은 4, 4분기 중에 다시 2,000포인트를 상회하는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이제 예상 밴드 변수들까지 짚어봤는데 사실상 삼성전자 실적 잠정시 발표 이후에 지난주는 뭐 공백기였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 좀 주목을 했을 때 체크 포인트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본 그 3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 51%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분은 개별 기업들 단위에서 집적된 총계 수치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그 당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낙관적인 편향을 감안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게 3분기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 쪽 기업은 어때요? 이제 이번 주에 금융주는 거의 다 실적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 기업들 실적보다는 나은 편입니까? 미국 기업은 지난주까지 34개 기업이 공개가 됐는데 네. 당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 대비 실적이 좋게 나온 이른바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68% 정도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평균치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수준이 한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의 실적들을 3분기에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그 안에서 34개 기업 중에서 금융주의 경우는 5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전부 다 서프라이즈를 보였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전반적인 톤은 시장의 기대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이제 미국 쪽 기업들 가운데 굵직한 이 기업의 실적은 우리 증시 관련한 종목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있다면 일정상 몇 기업 정도만 언급을 부탁드릴게요. 예, 당장 내일 미국의 시티그룹 실적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17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실적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주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미국의 부실 채권에 대한 그 은행들의 소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간접 지표로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쭉 이어질 텐데 IT 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무슨 효과 낳는 기업이 인텔하고 애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인텔의 실적이 10월 16일 화요일로 예정이 돼 있던데요. 애플의 실적은 이미 발표된 대로 휴대폰으로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인텔의 네. 경우는 PC 시장의 부진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예상 영업이익이 약 49센트 정도 되고요. 지난 분기 54센트에 비해서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인텔의 실적은 이미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될 것인지 이제 큰 그림에서 전략을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부로 랠리가 끝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새로운 또 한 번의 쉼 이후에 고우하는 타이밍이 생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주 전망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팁까지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단기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이 540 지수 기준으로 540포인트대에서 크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대는 금융위기 이후에 박스권의 상단에 계속 진입한 지수대이고요. 따라서 그 거래소 시장이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만이 혼자 중소형주 중심으로 화랑을 보이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은 향후 경제에 대한 다소 어두운 시각, 그 하에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의 매기가 몰리는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 카지노, 음식료, 제약 이런 쪽들에 대한 내기가 살아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후에 여전히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거래소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코스닥 시장의 단기 조정
대한 위험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실적되는 소비재 쪽은 괜찮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형주라고 전부 다 외면해야 되는지, 대형주도 뭐 순환매 얘기하면서 일부 몇몇 섹터나 종목은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역시 그 매크로 환경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별 기업 단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IT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보험주, 그리고 오늘 나타난 통신주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순환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저성장 국면에서도 이 기업만큼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종목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되는 소비재가 아직은 해답이 맞는 것 같다. 이번 주 주간 예상 밴드로 1910에서 1980포인트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김지환 센터장님의 주간 전망과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도 아주 재밌었는데요.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간에 코스닥 급락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급락이었나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 7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었는데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70억이 나오는 지점이 코스닥이 어느 지수대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009년 이후에 박스권 상단에 거의 진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은 위축된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충분한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니까요. 동반적으로 매도가 이제 흘러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의 수급 상황을 본다면은요, 외국인들의 거래소에서 1,8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었고요. 선물에서는 2,000계약 정도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장중 외국인들 계속해서 코스닥 또한 매도를 보이다가 장막판에 다시 매수를 했었거든요. 1호부터 코스닥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동반 유입되는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계속해서 연기금은요, 오늘도 667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계속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외국인들의 1,800억 매도와 그리고 선물에서의 매수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에서의 매수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요, 오늘도 1,330억 가량의 프로그램이 매수로 잡혔고요. 이틀 연속 프로그램 매수가 잡혔거든요.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 순매수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요.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의 주식의 다른 방향에서의 흐름이다.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3일 연속 거래소를 팔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선물을 사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간 이제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와 선물 매수 가 계속 이루어졌다가 9월 달에는요. 10월 달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8,900 계약 정도의 순매도도 나타났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의 어떤 매도 포지션은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선물에서의 매수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매도 차익 잔고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 선물 만기 때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조에서 3조 정도의 주식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매수를 하더라도 추후에 이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들은 계속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 그 흐름에서 보시다시피 자, 여기를 보시면 그간의 프로그램 매수가 전부 다 프로그램 순매수 쪽이었거든요. 아직도 매도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본다면 오늘 역시 외국인 매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난 부분은요. 음식료 업종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렇지만 연기금은 또 오히려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연기금이 같은 방향을 보인 업종에서는요. 일단 화학업종입니다. 외국인들의 화학업종은 저가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연기금 또한 동반적인 매수가 있었고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가장 많이 매도한 또 업종인데요. 연기금 또한 철강금속에서 동반 매도하는 동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쪽에서도요. 외국인 매도가 나타났었고요. 역시 연기금의 매도가 동반적으로 나타난 흐름이고요. 기타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상반된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랠리의 급제동이 좀 걸린 날이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바른손 게임즈 오늘 테마 가운데 하나인데 하한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이슈 가진 특징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바른손 게임즈부터 보자면은요. 오늘 이제 하한가가 들어갔는데요. 최근 이제 카카오톡을 통한 판 게임의 어떤 대규모 상승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일정 부분의 어떤 매수 공방이 있었지만은요. 시장이 붕괴되니까요. 역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매도세가 계속 더 강화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전부터 출발해서 10시 이후에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한 흐름들 속에서 바른손 게임즈가 하한가더라고요. 이따 YD 온라인이나 한빛소프트 등의 종목들도 모두 좀 약세를 보였고요.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도 같이 약세를 보인 모습은요. 역시 코스닥이 단기 저항대에 들어와 있던 부분에서 동반적으로 심리 위축에 따른 매도가 나타났었고요. 여기에서 위험 부담이 별로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장막판에 또 많이 땡긴 종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철저한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그간에 좀 떴던 종목은 가라앉고요. 떴지만 추가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가능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막판 다시 끌어올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아무래도 흔들리다 보니까요. 방어주 쪽으로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그 한전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좀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왔었고요. 유틸리티 업종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그리고 음식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아무래도 IT, 전자 등의 시장 주도 업종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이상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지난번에 경기 방어준석 측면도 있지만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주문 실수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이 이제 학습 효과 같은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조정 라인에서 조정 주문 실수가 들어온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희한하게도요. 일정 부분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과거에 쭉 봐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LG전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인터파크 같은 종목도 실제로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상승의 어떤 조정 부분에서 이날 9월, 8월 마지막이죠. 역시 주문 실수라고 볼 수 있는 하한가가 순간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일단 하나의 패턴이지만 학습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 가져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LG 플러스가 또 상승폭을 크게 가져간 날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주문 실수 나오는 그런 종목들 단기 관심주로 편입해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의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장 오늘 밤 미국의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짜보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보다 쉽고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영준 과장님,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에 코스닥이 급락하고 코스피는 반등을 못한 날인데요. 두 분이 내일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법은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더니 최영준 과장님은 중형주와 해외 이슈에 주목하자라고 하셨고 김주선 대리님은 코스피는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영준 과장님은 실적주를 보자라고 하셨고 내일장 두산인프라코어에 관심을 주문하셨고요. 김주선 대리님은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역시 지난주 목요일과 동일하게 레버리지를 들고 오셨네요. 네, 두 분의 내일장에 관한 다이렉트 전략 미리 엿봤는데 시간은 없지만 빠르게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급락했었을 때 뭐 어떤 얘기가 좀 돌았다라는 소문도 저는 좀 입수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화된 건지 어쨌든 급락했다가 종가상 좀 올렸잖아요. 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약간 소문이 돌았던 그런 부분도 약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왔던 시기가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그만 거래량이 이제 발생하더라도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그 매수 부분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랐다가 이제 급락한 종목들 보게 되면 뭐 5등 업종들 다 빠졌던 게 아니고요. 뭐 엔터주라든지 소수 거래량으로 많이 올랐던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장중 변동성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많이 올랐던 업종들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렇게 급락세가 얼마든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신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쌀 때 다시 사라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완전히 꺾인 부분들은 아니고요. 장중 변동성이 됐던 부분들 일시적으로 이제 많이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계속 박스권이었었던 상단에 한 부닥쳤기 때문에 상단이 부닥치고 난 이후에는 한 차례 빠졌다 가는 흐름들이 당분간 연출이 될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10월 시장은 박스권을 벗어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싸졌습니까? 다시 살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코스닥에 관련해서요? 코스닥 관련해서는 업종마다 틀린데요. 네. 오늘 이제 급락했던 업종 중에 연기금들이 샀던 업종들은 계속적으로 유념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쪽으로. 예, 그러니까 오늘 게임즈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뭐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커서 차트가 좀 깨지긴 했지만 연기금이 샀던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락 구간에서 한 며칠간은 거래량이 많은 주식들 접근하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서 조금 상향 추세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오늘 빠졌어도 연기금이 샀다 한 코스닥 종목들은 괜찮다. 근데 사실 개인분들이 이게 오늘 연기금이 산 건지 뭐 거래량 정도는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더 갈까 코스닥이? 그죠? 예, 일단 뭐 2008년 이후에 지금 9번째거든요. 사실 이 정도 선에 있는 부분이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강한 매물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트렌드가 됐던 경기 민감주보다 소비주 쪽 계속 종목 말씀드렸던 뭐 메일유업이나 혹은 오스템 임플란트나 등등의 오늘 1시 10분 이후에 굉장히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가 유효하다고 대응을 하시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급락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뭐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는 뭐 계속 인지를 좀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예. 오늘 강한 종목이 진짜다라는 얘기세요? 근데 또 지금 사면은 또 언젠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면서요? 예, 근데 지금 수급적으로 대형주가 조금 만약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이제 나온다면은 코스닥이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오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들어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예. 슬슬 코스피 대형주가 갈 것 같은데. 대형주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 자체는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지만은 삼성전자나 이런 뭐 큰 IT 쪽에서 반등이 좀 주도할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 화학주나 OCI 같은 뭐 태양광 그 외에 철강 같은 부분은 사실 저점이 지금 뭐 확신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저항대를 깨고 그 지지선을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기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섹터를 차별화돼서 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내일장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최 과장님은 주식 살까요 하니까 이제 소형주도 대형주도 아니라 중형주 얘기를 하셨어요. 네, 중형주가 네. 얘기한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저도 이제 주 후반에는 대형주 위주로 매기가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도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대적인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그래도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중형주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는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순환매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포트 담다고 하시더라도 100% 다 담기보다는 분할해서 좀 담는 시점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달, 11월, 11월달 그 세 달 중에서 굳이 주식을 사겠다고 하면은 네. 10월달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이 정확히 저점이다라는 부분보다는 당분간 이런 하단을 좀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10월달 안으로 분할을 매수를 하셔서 12월이라든지 12월 초쯤에 가셔서 매도하신 전략이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지표 관련 흐름입니다. 해외 지표가 이제 제가 매주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10월달 같은 경우 해외 지표를 계속 언급을 드리냐면 네. 지수가 방향성을 찾기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완전히 꺾이는 구간도 아닙니다. 좀 애매한 구간 속에서 이제 종목 간의 편차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매기가 살아나는 종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미국 물가 관련 주택 관련 지표라든지 뭐 중국 9월 생산 지수 그리고 3분기 실질 GDP 관련 지표도 예전에 예상치가 나왔지만 확정치도 네. 8% 미만으로 나올 거라는 건 시장에서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9%로 또 2%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적은데 중국이 지금 바로 못 간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못 간 이유가 이제 인프라 투자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선행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표를 같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맞물리니까요. 예. 10월 안에 무조건 주식을 좀 나눠서 담아봐야 된다라는 큰 그림도 확인을 했습니다. 뭐 만만치 않게 우리 김주선 대리님도 이번 주 시장의 포커스는 중국으로 보고 계시죠? 예, 일단 오늘 뭐 밤에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밤에 제조업 지수 발표하지만은 오늘 밤 그 이번 주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18일 날 발표되는 GDP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일 11시경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7.4% 정도 예상되는 부분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됐고 하락이 나와도 오히려 최근에 그런 적 많이 겪으셨지만은 GDP가 하향 조정되면은 오히려 경기 부양 심리가 자극돼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만 보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밤에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지만은 시티그룹 발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금융주라고 생각되지만은 소매 금융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하고 관련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티그룹 실적에 따라서도 시장에서 좀 아래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뭐 제가 일단 오늘 추천할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는 1920선에서 30선에서는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고 1차 매수 한번 해보시고 1900선에서도까지 온다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계속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스페인에 대한 부분도 국제 수익률 지속 하락 중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유럽 이슈는 상당 부분 선 반영됐고 시장 포커스는 중국으로 간다면은 뭐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고 수급도 오늘까지 이제 24일이죠. 24일 연속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투신권에서는 뭐 그 부분은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는 뭐 대형주가 맞지만은 지금 업종을 고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1920, 30선 때는 반등 구간이다. 1900 정도 오면은 한 번 더 사라 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으로 넘어가 보죠. 최영종 과장님은 실적주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실적은 시장에 별로 도움이 되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적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동안이 많이 오른 업종들은 조금 논외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업종을 조금씩 관심을 드리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간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많이 올랐던 업종을 보게 되면 실제 실적 이상으로 오버슈팅된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 위주로 좀 관심을 드려 말씀드린 부분들은 투신권 매물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산다고 하지만은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을 하면서 10월달에 좀 주식을 채울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외국인 매수가 여기서 더 안 들어오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흐름 보게 되면 계속 순 유입 들어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또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도 자금 유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0월달 들어서 이제 한국 시장으로 유입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이런 시장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 시장으로도 이제 실적이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 유입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분기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향 조정폭이 상당히 좀 컸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3분기 내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하향 조정폭이 컸던 업종들 위해서 이제 실적이 턴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업종들. 그래서 제가 전에 실적주 말씀드렸을 때 뭐 2주 단위, 한 달 단위 이렇게 짧게 실적 그 이익 상향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최근에. 그래서 좀 소수 업종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기에는 지금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좀 실적주 접근해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이 좀 최근에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중형주 뭐가 있을까 잠시 후에 종목 공개됩니다. 이어서 김주선 대리님은 코스피 대형주 보자라고 하셨는데 순환매 차원에서 짧게만 대형주 들어가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 일단 지금 뭐 1970에서 80선까지가 제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잠시 차트를 보여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좀 급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상당 부분 많이 부딪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한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를 다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그 일봉상으로 보면은 61선까지 맞닿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61선에서 지난 여기가 이제 그 한 달 전에도 61선에서 한 1875선에서 반등이 나온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차트상으로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그 대형주 쪽으로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는 레버리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업종을 고르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한번 여기서 사 보시는 것도 뭐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코스닥 아무리 날아가는 종목도 있어도 솔직히 굉장히 큰 금액을 한 번에 베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좋다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뭐 아무리 차트 보고 말씀드려도 실제로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일단은 말씀드리되 그동안 추세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메일유업이나 뭐 그 코라홀딩스나 이런 부분, 비옥스 같은 회사들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중을 적게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 그 지수에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괜히 또 잘못 찍었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대형주의 어떤 업종을 선정하기보다 또 많이 베팅을 하기 부담스러운 중소형주 고르기보다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짧고 굵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셨어요. 잠시 후 가격 체크하겠고요. 먼저 최홍준 과장님이 아까 중형주 중에 최근에 실적이 조금 상향 조정되는 중인가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지금 상향 조정 폭이 아직 눈에 띄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두산 인프라공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좀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조금 깨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표적인 경기 민간주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시에는 주가 상승할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 미국 뭐 밥캣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 폭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이제 굴삭기 시장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지만 5월달 이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했다가 그래도 상승폭으로 조금은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명 매물이 나왔던 상황인데, 그래서 주가 흐름 보실 때 좀 중요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일봉으로 지금 두산인프라 차트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차트 일봉상으로 보면 차트가 일시적으로 깨져 있긴 한데요. 주봉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2011년 한 9월달 이후 흐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많이 빠진 그 어느 정도 저점 흐름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지수에는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2012년 실적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퍼 기준으로 7에서 8배 수준입니다. 보통 기계업종들의 평균퍼가 아무리 안 좋게 나오더라도 10배 이상씩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더라도 뭐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셔서 뭐 일주일 내에 바로 뭐 2만 원 돌파한다 이런 측면들이 아니고 좀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향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 이제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컸던 부분들이 철도 관련 부분입니다. 철도군 집행액이 지금 8월까지 이제 철도 인프라 분야의 집행액이 한 2,278 위원 정도 됐는데 전체 관련 예산이 한 48.5%고요. 한 50% 정도 지금 실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4분기 실행되면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두산 인프라가 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일 시초가로 좀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일봉상으로 이제 2012년 이제 7월 15일쯤에 갔었던 16,200원 선이 이제 저점 찍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16,000원을 깨고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손절하셨다가 다시 사시고요. 그래서 그 선까지 오기 전까지는 좀 홀딩 관점에서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전에 상단이었던 한 19,500원 선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는 데는 좀 무리가 확실히 없어 보이네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목요일에 이어 코덱스 레버리지를 예, 뭐 코스피 사실 반등을 몇 포인트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1970에서 80포인트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이 한 12,300원에서 12,500원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일단 첫 번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사실 목요일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장가로 들어갔다고 해도 지금 하루밖에 지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금요일날 시가 정도에 저는 더 위에 편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일단은 여기서는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주식이 떨어질 때 항상 떨어질 것 같고 오를 때는 오를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엉킨 부분이 있지만은 얼마든지 또 돌아설 만한 여력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떨어진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매수가는 뭐 12,000원 이하에서는 좀 편하게 한번 첫 번째 매수 물론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지만 2번 정도 저는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첫 번째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매도가 같은 경우 아까 1980 정도 12,300원에서 500원 수준 손절가는 1900선 정도에서 한 번 더 사고도 강하게 빠져준다면은 그게 아마 11,300원에서 그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많이 실어보자라는 얘기도 있었죠. 레버리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뭐 김주선 대리님은 뭐 패스해도 무방하겠죠. 종목이 목요일날 출연하셨었고 같으니까요. 우리 최영준 과장님의 LG 상사, 오늘 좀 타격이 있었어요. 타격이 있었긴 했는데요. 네. 지금 전 자원개발주가 다 빠졌던 부분들이 아니고 뭐 대우인터내셔널이 관련주들은 좀 올라갔는데 그리고 좀 외국인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이제 20주선 좀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아직까지는 좀 홀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LG 상사가 대우인터 같은 모습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홀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AS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내일장에 관련된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 최영준 과장님 그리고 김주선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